인생 영화, 인생 책, 인생 드라마.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서 이런 주제로 대화를 하곤 합니다. 어떤 책이 당신의 인생을, 어떤 영화가 당신의 가치관을, 어떤 드라마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 놓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죠. 저 역시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대답하기 조금 곤란하긴 하지만 인생 드라마를 물어봤을 때 종종 꼽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네즈 켄시의 레몬이라는 OST로도 유명한 언내추럴이죠. 이시하라 사토미, 이우라 아라타 주연의 작품으로 유명하지만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이들이 출연하는 씬이 아닙니다. 고독한 미식가의 고로 아저씨로 혹은 맛지게 형님으로 알려진 마츠시게의 유타카가 분하는 장면인데, 동일본 대지진에 휘말린 아내 유고를 수습하지 않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죽는 것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목숨을 잃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 살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살고 있는 거니까 죽음을 불길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보려면 어느 한쪽을 볼 수 없는 기구한 운명과도 같죠. 그러나 동시에 등을 맞대고 있을 만큼 두 개념은 가까운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판이하게 다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노래하는 이야기도 좋지만 죽음에 관해서 혹은 꺼져가는 생명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절절한 마음과 사랑을 담은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점에서 삶을 긍정하는 동시에 죽음까지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대표작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말이죠. 이야기는 일리치의 장례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45이라는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합니다. 고등법원 판사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할 즈음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그의 삶은 퍽 기구하였습니다. 법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특별 보좌관직을 맡게 된 그는 예심 판사직에 오른 뒤 아내가 될 표도르브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 좋은 집안 배경을 갖고 있었고 재산도 꽤 되었기 때문에 일리치는 그녀를 잡기로 마음먹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자 두 사람의 관계는 크게 삐걱거립니다. 일리치에게 양육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는 아내와 그런 표도르브나의 간섭이 거추장스럽고 불편했던 일리치.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리치는 가정에 소홀한 대신 업무에 더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 그는 승승장구했고 승진까지 몇 차례 하게 되자 그는 다시 또 일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17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일리치는 재판장 자리가 자신에게 돌아올 걸 기대했지만 다른 경쟁자가 재판장 자리에 오릅니다. 화가 난 그는 노골적으로 인사정책에 대해 상관들과 언쟁을 벌였고 다음 해에도 그는 승진 인사에서 배제당하게 되죠. 그러자 그는 더 많은 봉급과 승진을 보장받으며 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번듯하게 집을 꾸미던 그는 커튼을 어떻게 달지 커튼공에게 시범을 보이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옆구리를 창틀에 살짝 찢습니다. 그게 원인이었을까요? 일리치는 지속적으로 옆구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기도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먹어보기도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완화일 뿐 통증은 점점 더 강해질 뿐이었죠. 몇 달 뒤 표도르브나의 남동생이 집을 찾아와 쇠약해진 일리치를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리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그를 보고 잔소리만 할 뿐입니다. 그는 아편과 모르핀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상태로 나빠집니다. 아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를 돌보는 건 주방 하인이었던 게라심입니다. 그는 일리치의 용변을 치워주기도 하고 통증이 완화되는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흘, 그는 밤낮 없이 고통에 차한 비명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선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쉽사리 죽을 수 없는 그는 괴로움에 몸서리칩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이 다가와 손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자 그는 아들이 가엾게 느껴집니다. 곧이어 들어온 아내를 부연 눈으로 보면서 그녀 역시 연민의 눈으로 보게 되죠. 죽음의 공포를 헤매던 그는 자신을 삼켜오던 구멍의 끝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빨려들듯 기쁨의 말 몇 마디를 내지르고는 길었던 투병을 끝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작중 일리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법원장 지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유복한 집안 출생으로 좋은 배경의 아내와 사랑스러운 아들, 딸을 슬하에 두고 있으니 부러울 게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시작되며 그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고 맙니다. 그는 사사로운 감정은 배제하고 공명정대한 법관으로 그려집니다. 항상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며 살아왔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과시하는 듯한 태도 없이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그의 태도는 진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가 그런 행동을 한 건 철저히 계산된 하나의 쇼에 불과했죠. 일리치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좋은 평판을 위해 계산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를 둘러싼 모든 인간관계 역시 비슷한 형태였습니다. 그를 좋은 동료인 것처럼, 존경하는 남편인 것처럼 바라봤지만 그가 아프자마자 이들은 일리치를 멀리했고 장례식장에서도 이들은 공석이 된 그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혹은 나라로부터 위로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만 골몰했죠. 그는 더 이상 심판할 수 있는 법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병에 의해 심판받는, 더 나아가 자신이 쌓아 올렸던 인맥에 의해 처형당하는 죄수로 전락한 것이죠. 화려하게 치장하고 세련된 물건으로 안을 채웠지만 정작 사랑과 연대는 없던 일리치의 가족과 끈끈한 것처럼 엮였던 법원 관계자들, 이들은 모두 언제든 허물어질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일리치는 일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공평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더 나은 법관이 되기 위해 일에 골몰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의 상황은 무시한 채 법에만 입각하여 기계처럼 판단을 내리곤 했죠. 준법 정신이 투철한 그가 법에 의해 처벌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법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사신이 그의 상황과 절절한 마음은 뒤로한 채 사형을 선고합니다. 법원장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로 전락한 그의 처지에서 삶의 덧없음과 잘못 쌓아 올린 인간관계의 한계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죠. 일리치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배제당했을 때 동료와 선배들에게 비난의 말도 서슴지 않고 옆구리에 느껴지는 둔중한 통증 역시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용한 것 카이사르입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3단 노법을 들며 자신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도로 카이사르는 죽는다. 그는 이 3단 노법을 떠올리며 자신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일리치에게 카이사르는 보편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기에 죽음과는 멀리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평범하다고 일컬은 카이사르는 제정 로마 시대를 활짝 열어제낀 사람입니다. 오히려 평범하다면 일리치 쪽이 훨씬 더 평범한 사람이라 보는 게 맞을 테죠. 그는 아주 사소한 이유들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을 모두 함께한, 법률학교에서 상품을 얻기 위해 분투한, 그리고 완벽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땀 흘린 자신이야말로 카이사르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한 인간이라 생각한 것이죠. 당연하게도 그 일들은 어떤 법관이라 할지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의 지나친 자의식이 그리고 옳게 살아왔다는 그릇된 자기확신이 병세가 심해져가는 와중에도 스스로를 좀먹는 원인이 됩니다. 오히려 그 대단한 카이사르도 죽는 만큼 그는 자신의 죽음을 똑바로 봐야 했습니다. 그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건 아주 뒤늦은 순간 아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며 연민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회피하려던 죽음이라는 무게를 인식한 순간 그는 삶이라는 거추장스러운 사슬을 벗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즉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믿는 행위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죽음을 일찍 인식했더라면, 그래서 옆구리 통증을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더 나은 삶을 마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죽음을 떠올려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설계된 법인 것이죠. 일리치는 삶 속에서 죽음을 느끼고 죽음의 순간 삶을 인식합니다. 그는 여러 번 그것이라는 지시대명사를 통해 죽음과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그것은 죽음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려는 듯 하루하루 나빠지는 병세를 느끼면서 그는 자주 그것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소설 속 대부분의 그것은 그가 죽음을 느끼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일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런 일리치의 태도는 한편으로는 안쓰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둔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두려워한다고 사라지지 않을 죽음의 이미지를 이상한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듯 보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고 나서야 그는 그것을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아들이 입을 맞추는 순간 그것은 죽음이 아닌 삶이 됩니다. 후회가 아닌 추억이, 증오가 아닌 연민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된 것이죠. 그런 그의 마지막은 벅 초라합니다. 맨 앞장에 붙어있는 기회주의자 같았던 주변 인물들과 오버랩되며 얼마나 하잘것없는 삶인가에 대해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삶은 살아봄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다르고 나서야 하였지만 그는 모두를 용서하고 모두를 끌어안습니다. 조금 서툴렀던 탓에 제대로 아버지 역할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지나치게 기계적인 관계를 통해 진짜 친구는 단 한 명도 만들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좋은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훌륭한 이웃이었으니 말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나 초라하게 저무는 건 아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수많은 희로애락이 교차하는 삶에서 분명한 정점을 찍었던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위해 울어주는 사람 하나가 있는 삶이라면 썩 나쁘지 않은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